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60여일 앞으로 대선이 다가왔는데요. 후보들의 행보와 또 민심의 향배는 어떨까요? 자,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예, 휴일인데도 또 연초인데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먼저 어제 또 여론조사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지율 흐름부터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잘해서 이렇게 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니라 퇴행적인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많이 떨어진 거지. 수고 많으십니다. 부족한 점을 고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대통령 그리고 유능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잡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득권 정치 진절머리 난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네, 후보들의 연초의 발언 모습들을 보셨는데요. 어제 여론조사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흐름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약 10%포인트 내외로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여론조사 기관이나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 많게는 10%포인트 넘게 지금 격차를 보이고 있고 네.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승세,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 또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나마 지난 연말에 12월 한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흐름의 변화 같아요. 예.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문제라든지 또 이준석 대표 사태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네. 이러한 악재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과 이낙연 후보의 합류라든지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비교 우위가 되면서 이제 나타난 결과를 보여주는데 저는 근본적으로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그러니까 반문의 어떤 이미지를 넘어서서 사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지금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거를 측면들. 안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못 보여주고 있는 뭐 겁니까? 그건 좀 지켜보시죠. 예. 뭐 앞으로 뭐 이제 다 새롭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예. 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실제로 보수층들의 어떤 지지율을 상당히 이 응집력을 낮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TK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 여론이 많이 빠진 걸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즉 우리 후보에 대한 자신들의 후보에 대한 이제 실망감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네. 근본적인 이제 이 바닥이 흔들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준석 대표 사태, 김건희 이 씨에 대한 사과 문제 이거는 중도층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예.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이 캠프나 선대위는 이 지지를 못 받습니다. 어떤 모든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예. 또 부인의 문제 같은 경우도 대단히 오만했다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원래 지층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중도층도 상당히 흔들려 버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락세가 온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뭐 지금 앞으로 뭐 선거 60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박스권을 벗어난 걸 보면 꾸준하게 본인이 여러 가지 말을 바꾼다든지 어쨌든 간에 예, 현 예. 정부와 각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측도 앞으로 이런 상황을 심각성을 느낀다면 또 한 번의 변화는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네. 박 교수님은 최근의 지지율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지지율 하락의 추세가 한 달 가까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와 서울에서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의 하락이 아주 치명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뭐 20, 30대에서 그렇게 뭐 높은 지지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예, 예. 하지만 20, 30대에서 지지를 얻는다면 뭐 사실상 대선 승리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40,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 세대 그리고 특히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으로 20대를 봤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내로남불,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이런 의문점들이 20대에서 정권 교체론에 대한 지지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서울인데요. 서울은 부동산 민심, 그러니까 성난 부동산 민심이 가장 응축돼서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 예.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에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4.7 재보궐 선거의 그 흐름이 서울권에서는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우위를 나타내는 여론조사에서도 서울 지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나타내는 그랬었죠. 여론조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서 서울에서도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항상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악재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 악재 그러면은 윤핵관을 비롯한 선대위 갈등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족 리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의 메시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후보 측의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했고 잘못됐다. 네. 네. 이것이 결국은 후보에 대한 신뢰감을 갖다가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거 네. 아니냐. 그러니까 대응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시피 후보가 너무 오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내로남불적인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위기와 여러 가지 그 악재들에 대해서 선대위가 또 후보가 즉 당과 후보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 사태에 빠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10% 이상 우위를 보이던 여론조사가 네. 10% 차이로 밀리는 여론조사로 이 한 달 사이에 극적인 변화로 나타난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은 역시나 오만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 여론 지지를 나타낸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언급해주신 2030 세대의 지지율 그리고 서울 지역의 지지율 이 지지율은 어디로 이동했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아까 앞서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서 빠진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두 가지나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지 후보 없음 또는 관망층으로 빠지고 있고요. 특히 20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정권 교체는 해야겠으네.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로 이렇게 지지가 네. 일부 또 빠지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망층과 안철수 후보 이렇게 이제 두 축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눈에 띄고 있는데요. 두 자릿수를 넘기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의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반사 효과라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상당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갔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열망이나 이 여론 자체가 일단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저쪽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상황 같아요. 얼마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앞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그래서 저는 했거든요. 그 조사는 조금 이 여론조사 문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정 안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당으로의 어떤 그 정권 연장이라든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네. 다른 조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여론조사 설계를 할 때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만은 용어와 단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정 안정 이렇게 하면 이미 안정 그럼 다 바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조사들은 그러면 정권 연장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권으로의 정권 이 교체, 교체, 네. 여당으로의 정권 예. 연장. 좀 더 명확하게. 그렇죠. 명확하게 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면 아직까지 여전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뭔가 이 질문을 할 때 명확하게 해야지 이걸 어떤 면에서 도덕적 질문이라든지 뭐 국정 안정이라든지 예. 국정 안정 안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조사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시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저게 국정 안정을 누구나 다 바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그러면 여전히 정권 심판론, 정권 교체론이 더 우세하다. 저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우세하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을 계속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은 저는 여전히 일단 높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 자체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정권 교체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론조사 토대로 이게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지지율의 이 응집도에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로서는 뭐 10% 가까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응집도가 강할 것인가? 즉 뭐냐면 결국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결국 양자 대결 네. 둘 중에 누구냐라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안 후보의 지지율이 이거보다 더 오를 거라는 가능성은 좀 그는 이제 아마 적게 보시는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네.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후보 교체 뭐 이런 등등의 이게 더 만약에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네.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반이 생기겠죠. 예. 네. 이제 그렇지 않고 본인이 정말 올 초 어제 보니까 뭐 큰절을 했던데 예. 모든 걸 바꾸겠습니다 이야기했던데 뭔가 전략상 변화나 뭔가 문제 해결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또 윤석열 후보한테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그거죠. 앞으로 이제 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서 네. 양쪽이 어떤 면에서 대결을 할 때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와 비슷한 현상. 네. 이제 과연 그러면 이게 역선택이 뭐냐 또 이런 논쟁들이 또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단일화 과정에서 또 여러 잡음들이 나올 수 왜냐하면 이걸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해버리면 네. 예를 들어서 여권 지지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저렇게 예. 높아진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쪽에서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권 지지자 중에 일부는 안철수 후보를 더 무서운 상대로 여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어떤 전열을 흐트러 버린다는 예, 측면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 이런 여론조사 공방이 또 한 번 재현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 지금 두 분 다 이제 같게 분석을 해주신 게 안철수 후보의 명확한 상승세 그리고 앞으로 단일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단일화 얘기를 조금 짚어보죠. 박 교수님, 안철수 후보의 선택, 민주당과 단일화에 나선다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나선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독자 행보를 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지지율의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머릿속으로야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아직은 이른 단계. 그렇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하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철수 후보의 실제적인 단일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는 20% 후반대를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20%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면 예. 그때는 현실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점은 박 교수님은 20%로 보고 그렇죠. 계시군요. 근데 25% 이하로 떨어진다거나 20% 초반대까지 떨어진다면 예. 저는 단일화 논의는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숫자는 이현정 위원님께서도 비슷하게 보고 그렇죠. 계시나요? 네. 2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뭔가 단일화 논의가 더 활발해질 왜냐하면 것이다. 20% 중반으로 떨어지면 어떤 예. 양강 후보로서의 어떤 이게 아니라 일강 예, 예. 중 후보가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때는 단일화가 이어오르니 뭐 1강, 2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언론에서 그렇게 되기 되면 때문에 예, 박 교수님 이어서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단일화가 쉽게 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선거 때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했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본인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네. 20대 초반, 20% 초반대까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사실 그러면은 당 내에서 국민의힘 당내나 야당 지지층에서 후보 교체론의 요구가 굉장히 비등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압력을 받아서 단일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보 교체론이 가시화되는 단일화라면은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적극적인 참여나 또는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지난번처럼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어떤 단일화 방안으로 가기 위한 즉 불쏘시개로 쓰기 위한 네, 단일화 네. 논의라면 한 번 당했잖아요.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합당 논의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처참하게 합당 논의가 실패했어요.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였거든요. 네. 그게 국민의힘의 반응이었습니다. 결국은 거의 무시당했다시피 하면서 단일화가 깨져버렸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 단일화가 그런 가정하에 된다 손 치더라도 단일화 논의는 굉장히 더 힘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자,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 측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측의 지지율로 소위 전환이 돼서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인 승리 가능성이 있다면 뭐 안철수 후보를 쳐다보지 않겠지만 네.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하는 거 보면 연정 얘기 막 계속하고 그렇죠.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거 심상치 않은 얘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바라봤던 시각과 지금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많이 바뀌었다. 예. 뭐 개혁의 원칙을 주장하고 이런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라 예. 실용적이고 민생 중심으로 완전히 민주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접근을 네. 하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내가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 전혀 다른 단일화에 대한 길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무조건적인 그 정권 교체 단일화 프레임이 예.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네. 지지율의 판세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새로운 단일화도 네네. 고민될 수 있다고 자, 나중에야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는데 단일화 생각은 아직 여전하신가요? 저는 당선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해서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자, 당선되려고 나왔다. 내가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치 인생 중에 단일화를 통해서는 단 한 번도 성공적인 경험은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완주하지 않겠냐. 또 현장에서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그렇게들 많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말씀 주신 대로 단일화에 있어서 본인이 뭔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그 가능성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좀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우리가 2002년 선거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당시에 정몽준 후보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결국 단일화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단일화 이후에 상당히 이제 뒤집어졌죠. 전체적으로 상승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의 약점을 단일화라는 걸 통해서 극복을 해내면서 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 안철수 후보가 뜨고 있는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어떤 전적인 변화를 기기 위해서는 결국 단일화 카드가 또 한 번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요. 아마 안철수 후보 생각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여당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보면 본인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렇죠. 비판, 여당에 대한 예. 비판인데 모든 걸 다 뒤집고 간다 그러면 예. 과연 안철수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그걸 유지할까? 민주당으로 그럼 연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세요. 효과가 있을까? 예. 아마 본인이 판단할 겁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배신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여당 입장에서도 뭐 그 와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예. 그 이후의 운명은 뭐 뻔한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일화를 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응집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선택지는 야당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저는 여당에서의 저 단일화 이야기는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관계죠. 못하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어떤 전략으로 보는 거고요. 송 대표의 최근 연일 그 안 후보에 대한 러브콜은 이관계 전략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내부적으로 또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고 저는 송 대표 개인 플레이라고 봅니다. 예. 현실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본인들한테 손해 날 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윤석열 후보가 합쳐져야지만이 시너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가야 될 텐데 현재로서 이제 지지도 추이를 좀 볼 겁니다. 만약에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시 반등을 시작한다면 또 이 주제는 좀 어떤 면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 추락을 한다면 이거는 야당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어떤 이슈로 예. 떠오를 가능성이 한번 있다고 지지율 반등의 뭔가 카드로 계속 지지율 떨어지면 당연히 윤 후보가 더 먼저 좀 적극적으로 안 후보에게 다가가는 모양새를 그렇죠. 취할 수 있겠죠. 뭐 궁한 사람이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 네. 현상이 있겠죠. 예. 최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원인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내홍도 짚어주셨는데요. 이 얘기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현충원에서 함께 만났습니다만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습니다.
길어지는 그 선대위 내홍에 좀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저 새해 첫날 그 전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만남에서 네. 뭔가 좀 갈등이 좀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예.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견차만 확인하고 나가서 좀 당에 또는 후보에게 해대는 말 정도 좀 서로 조심하자. 네. 이 정도 선 정도 얘기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제 회동에서 그랬었고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가는 모습은 어제 현충원에 잠깐 만난 모습인데 자, 어제 거기서도 표정 모습은 변화가 예, 없어요. 어제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당 후보와 당 대표가 만났는데 네. 예. 소 닭 보듯이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모습 나오는 모습 저대로입니다. 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끝났습니다. 예.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가 가지고 당 선대위 주재하는 회의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서 내가 오만했다. 앞으로 나부터 바뀌겠다 그러면서 네. 구두 벗고 큰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만했다. 나부터 바뀌겠다가 왜 오만했고 왜 예. 뭘 바꾸겠다라고 하는 예. 건지가 분명치가 않아요. 즉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조금 표현을 갖다가 소위 여의도식 화법으로 못해서 국민들한테 오만하게 비춰진 것 같다. 이걸 바꾸겠다라고 저는 들렸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바뀌는 걸까요? 국민들에게 오만했다, 그다음에 나부터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내가 네. 오만했다, 바뀌겠다. 어디서 했습니까? 안동시장에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 당 선대위 갈아엎고 네. 그다음에 정책도 원칙 같은 거 다 내버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거기에 맞춰 가겠다라고 완전히 모드를 바꿨단 말이에요. 네. 즉 바뀌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주든지 그 차별점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당 선대위에서 큰절한 윤석열 후보가 바로 직전에 이준석 대표 만나서는 소 닭보듯이 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바뀌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까지 이준석 대표가 얘기해왔던 선대위를 갖다가 혁신하는 거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조금 더 조리 있게 하거나 오해 사지 않은 말을 하거나 조금 더 톤 다운 그다음에 뭐 로우키 네. 뭐 그래서 국민들 앞에 좀 더 겸손한 모습 보이거나 이 정도 하는 거지 지금의 어떤 선대위 시스템이나 어떤 그 큰 흐름에 있어서 바뀌는 모습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만했다라고 했던 저 말은 아무 내용 없는 그냥 진정성이 없는 진정성이 빈말이었다고 보세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꿀 마음이 있죠. 지지율 떨어지는데 후보가 안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꿀 마음이 있는데 네. 그 바꿀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죠. 국민들한테 보여줬을 때는 당장 당 내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즉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로서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가고 네. 그리고 뭔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다시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출발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제 왔다 갔다의 그런 행보들을 보면 이게 이준석 대표의 갈등 당 내용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단면을 보여줬다는 거죠. 네, 이쯤 되면 그제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의 최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를 선대위에 복귀시킬 의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듯한 느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도 큰절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 굉장히 예, 어려웠었거든요. 네. 뭐 본인이 그때 뭐 심한 말로 예를 들어 뭐 종전선언 반대하면 다 친일 세력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런 강한 어투로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 예. 본인이 그냥 큰절하면서 다 바꾸겠다라고 해서 선대위도 해체하고 그랬었죠. 막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번 선거가 저 재밌는 게 이쪽이 했던 실패를 이쪽이 예. 반면 교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왜냐 저쪽이 선대위 멤버들 했다가 결국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축소를 결국 시켰죠. 후보 중심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성과를 냈는데 저쪽은 똑같이 따라가다가 지금 똑같은 문제를 빚고 있는 것이고 예. 단 다른 거는 한쪽 당대표는 열심히 제명학을 공부하면서 네. 뭔가 네, 네. 이재명 후보를 띄워주려고 하는데 네. 한쪽은 사실상 이분이 야당 대표인가?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네. 반윤석열 운동을 솔직히 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그냥 선대위 어떤 개편 이 정도 이야기였는데 지금의 행보를 보면 이거는 나가도 이거는 선을 너무 넘고 있다. 이거는 과연 당 내부에서도 지금 정말 이거는 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뛰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당의 당선을 위해서 뛰는 사람인가?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의심까지도 들 정도로 예. 지금 선을 너무 넘고 있다. 왜냐? 지난 연말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해결의 분기점이었는데 예. 네. 김종인 위원장 설득도 안 받아들이면 이제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먼저 뭐 선대위 해체론이라든지 해체든지 이준석 대표가 원했던 카드를 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좀 한 발 양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지적도 보면 일견 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네. 선대위가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과대하게 돼 있고 또 후보의 메시지가 일관적이지 않고 홍보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이제 지금 모든 게 지금 잘못되어 가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당 대표가 이거를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서야 되는데 밖에서 계속 이제 논평만 하고 있으니 네.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복귀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가세연에서 제기를 했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선대위에 복귀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거야 속사정이야 이제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준석 대표가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직접 연락을 하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퇴로를 열어준다면 이준석 대표가 당에 다시 합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 봅니다. 대표의 그 발언은 윤 후보를 향해서 대외적으로 전화 좀 주라 이런 그렇죠. 메시지라고 그리고 그 볼수 전화 있을까요? 줬을 때 명분을 줘야죠. 윤핵관. 그러니까 예. 지난번 울산 회동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준석 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도 갔다가 순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 1차 파업 때 당대표 파업 때 갔던 행보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 제기했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예, 오히려 예.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윤핵관 문제 해결해 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후보가 연락이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준석 대표로서는 어떻게 들리느냐? 나 필요 없구나. 그리고 안 바뀌겠구나.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죠. 네. 지금으로서는. 근데 물론 저번에는 판을 깨고 네. 나온 것 자체가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 대표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후보와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조율 못하고 결국은 두 번이나 튕겨져 나온 예. 거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도 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선거는 누구 선거입니까? 이준석 대표 선거가 아니에요. 네. 예. 윤석열 후보 선거입니다. 그 사이에 지지율이 거의 10%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잡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윤핵관이나 선대위나 지난번 울산회동 때 김종인 총괄 안 친 거 말고는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이렇게 튕겨져 나갔다라고 평가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네. 안 풀린다고. 윤 후보가 나서서 풀어야 될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긴 합니다만 네. 이준석 대표를 선대위에 복귀시키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윤 후보는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했던 이 성접대 의혹 문제에 대해서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이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명시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는 그날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내부에서 일부의 견해는 뭐냐면 만약에 복귀를 했을 때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논평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민주당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전선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대로 대표는 대표대로 싸워야 되면 예.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예. 견해를 가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후보한테는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빨리 들어오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2차례 나갔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 또 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예. 또 그 문제가 만약에 여당의 집중적인 공세로 인해서 이슈화가 돼버리면 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한편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선대위를 해체해버리고 하면 결국 이 선거의 주도권이 자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가지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오히려 이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예. 실제로 후보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후보 못하고 이준석 대표가 들어와서 다 뭐 해결하는 듯한 예, 이런 예. 모습을 보이면 예. 이거는 뭐 정말 죽도밥도 안 된다. 이런 판단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그렇죠. 것이군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선뜻 가서 데리고 오기에는 예.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지난번 상황과는 또 다른 변수들이 또 생겼다. 말씀 이런 주신 문제가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공보단에서는 아직 뭐 집중적으로 논평을 통해서 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당연히 공격 안 하죠. 비판 공격 안 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윤핵관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이 이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배후설을 제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겠습니까?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것만큼 좋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가 싸우는데 이쪽에서는 봐라 역시 윤핵관이 이걸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갈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의혹이 뭔가 사실관계가 좀 규명되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이 대표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에 다시 선대에 들어가서 많이 활동한다 그러면 그때나마 방향이 또 달라질 겁니다. 네. 진실을 밝혀라. 뭐냐?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표와 후보가 어떤 면에서는 역할 분담이 되어가는 여당의 예. 이제 모습이 되어가는 예, 예. 거거든요.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로 당 대표와 후보가 사실 후보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대표가 해주면서 예, 그렇게 해줘야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예. 네. 지금 이쪽은 오히려 후보와 대표가 싸우고 있으니 이게 지금 지지율이 안 떨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예. 박 교수님은 방금 이 송 대표의 이 외부에서 한 발언, 공개 발언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은 갑자기 가세연에서 그런 이제 의혹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뜬금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당장 도대체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냐? 검찰 수사 자료잖아요. 네. 대전지검에서 이제 뭐 확인이 됐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데 뭐 대전지검이라고 하는 데가 가세연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뭐 원전 수사나 이런 예. 것들을 대전지검에다 맡길 정도로 송 대표도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그렇죠. 지금 신뢰가 생각하고 있는 얘기하는 거 관계라고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그게 흘러 결국은 가세연까지 가게 된 네. 그 배경에 의혹의 예,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또는 윤핵관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게 터졌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오이비락인 건지 아니면 네네. 실제로 뭐가 있는 건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럼 그게 왜 이 시점에서 흘러나왔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누설을 갖는 거는 뭐 당연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에 4년 9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이 사면일에 맞춰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집이 또 출간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지지자들이 보낸 편지에 이제 답장을 한 내용들이 책으로 엮어서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역에 나온 내용들에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책 내용 혹시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도 뭐 이제 부분적으로만 일단 지금 읽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유영아 변호사가 제가 옛날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하루에 한 수백 통 정도 편지가 온대요. 네. 예. 그래서 무슨 뭐 방송 저희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까지도 다 일일이 이렇게 적고 오늘 유튜브에서 누가 나와서 무슨 이야기 했다 이런 까지도 다 적어서 굉장히 하루의 상황 자체를 그것만 보면 다 알 수 있게끔 네. 그런 정도의 지지자들이 이제 매일같이 이제 편지를 보냈고 박 전 대통령이 하루 소위를 거의 편지 읽는 걸로 네. 소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모아놓은 게 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럽니다. 예. 답장도 일부는 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를 빼서 이제 이번에 책으로 낸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그동안 4년 9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제 그런 지지자들에 대한 답신을 통해서 일부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네네. 이번에 사면을 계기로 이제 엮어낸 이제 것입니다. 거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각을 좀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읽을 수 있지 유추해 볼 수 않을까. 있는데 이제 아마 뭐 처음에 본인의 생각과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과연 이 자신의 탄핵과 그다음에 형사적 어떤 구속 이 과연 누구의 탓인가 이걸 과연 따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 것인지 이런 판단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동안 앞으로 지난번 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제1야당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누구한테 유리한 메시지를 낼까? 근데 이게 메시지를 내는 게 과연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까 안 할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의했던 분들 중에 중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를 딱 찍어서 지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그냥 중립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죄송하고 뭐 하겠다는 이 정도의 메시지를 저는 내지 않을까 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지금의 어떤 식이든 메시지를 낼 경우에 이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논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월 초에 나온다 하시더라도 조금의 중립적인 메시지 내지 않을까. 본론적인. 네, 네. 그런 뭐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책 내용에 좀 눈에 띄는 점이 바로 권성동 의원 그리고 장제원 의원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글쎄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옥중 서신지 뭐 읽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읽을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읽을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읽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반성이나 사과가 단 한 줄이라도 있다면 제가 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로지 자신에 대한 무죄 주장만 일관되게 하고 네.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사면에 대해서 그동안 4년 9개월 동안 여론이 반대 여론이 높았던 이유가 핵심이 예. 반성과 사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면되자마자 반성과 사과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무죄만 주장하는 옥중서신집을 발표했다. 이 얘기는 뭐 본인이 대선에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 이제 그 사이 역사적인 탄핵 심판에 대한 본인의 어떤 무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기나긴 남은 인생을 본인의 어떤 탄핵 심판에 대한 무죄 주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 안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 여당에 대한 뭐 생각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방임했던 세력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소위 윤핵관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당시에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네. 입장으로서 그분들 이름이 들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게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대선에 뭔가 메시지를 내기 위한 어떤 언급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네. 확실치 않다고 봐요. 네. 만약에 지금 한 2달 정도 있다가 메시지를 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바로 앞둔 2월 달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때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메시지일까? 아니면 또다시 국민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갖다가 주장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소위 말해서 장제원 의원까지 그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 그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뭐 지금에 와서는 예. 아직은 판단하기 좀 섣부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2월 달에 낸다고 하니까요. 그걸 한번 함께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요즘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워낙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것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 문제인데요. 기자들 한 100여 명 이상 통신자료 조회를 했고 또 야당 의원들 80명 이상에 대해서 자료 조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한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여당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사찰이라고 보십니까?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헌법적으로 보면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게 그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행사했을 경우에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어떤 수사상 필요에 의해서 이제 통신 조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반 검찰이 지금 예를 들어 뭐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공수처가 지금 기자들을 상대로 어떤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상대로 하는 거 하고 이게 자체가 일단 성격 자체가 달라요. 더군다나 일반 검찰 같은 경우는 딱 수사의 필요성에 집중해서 일단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그냥 단톡방에 있는 사람 다 해버립니다. 다 기자들 다 해버립니다. 네. 그다음 기자들의 그 친인척들까지도 가족들까지 다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낳냐 하면요.
그러면 어떤 기자가 이걸 그냥 확인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떤 기자가 취재원이 누군지, 누구와 자주 통화를 하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다 취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거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취재원을 위해서 하고 기사를 썼다. 그러면 이게 어쩌면 취재원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 이 사람하고 자주 통화했더니 이 사람이 흘려준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이 결국 막강한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보를 다른 식으로 이용해 버렸을 경우에 이거는 언론 자유나 개인 정보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본인이 그냥 알아본 거에 불과하다라고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심각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과한 자료 조회, 사찰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 정치권의 내로남불은 정말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당시의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통신조회, 광범위한 통신조회에 대해서 이거 자칫하면 사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요건을 대폭 강화하자라고 법사위에서 요구를 했는데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통과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때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에 와가지고 이 통신조회가 너무 무분별하고 이거는 사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여야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의 입장과 주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로남불이죠. 자,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검찰이 너무 무분별하게 통신조회를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하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니까 자기들의 주장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그때는 사찰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은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 또한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그래서 거네요. 민주당도 지금 윤호중 사무총장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분별한 통신조회는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번 기회에 통신조회 이 규정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은 빨리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위해서 이거는 통신조회 조회 요건을 갖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와중에 김종인 위원장의 통신 기록까지 좀 조회를 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수처를 왜 세웠습니까? 결국 검찰의 과잉 수사나 반인권적 수사 뭐 이거를 극복하고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기관 아니에요? 근데 김진욱 처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도 한데 왜 저희만 갖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 조직에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자, 이렇게 돼버렸을 경우에 이 조직이 만약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버리면 사실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뭐 저도 지금 신청을 해왔습니다만은 뭐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수처라는 데가. 왜냐, 이게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검찰만 하더라도요, 내부 감찰이고 법무부 감찰이 있고 나름대로 통제받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헌법에 있는 기관도 아니고 이걸 또 더군다나 권한을 많이 줘버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의 앞으로의 어떤 독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도 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통신 자료가 이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보여지면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이 공수처 통신 자료 논란이 또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잔뜩 웅크렸다가 힘차게 도약하면서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올 한 해는 작년에 힘드셨던 거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소원 성취 멋지게 이루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